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전개되고 있는 일이고 끝나지 않은 일이기에 섣부르긴 하지만 이제는 조국 현상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인 일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대로 하자. 다른 하나의 방면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보자. 이런 두 가지 행위 방식이 맞서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회적인 일들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진보라고 하고 이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진보는 대략 15%, 보수는 보통 25%, 많으면 35%까지, 많으면 25%까지 이렇게 나뉘는 것이 일반론인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법칙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고, 이 중도를 나쁘게 얘기할 때 회색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15%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을 운동가, 활동가, 혁명가 이렇게 명명하고, 이렇게 원래대로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통주의자 또는 권위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어떤 일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나뉘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이라는 곳에 중립적이었어요. 몰랐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검찰개혁을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조국 사건을 보면서 조국 현상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입장을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더 먼저 짚어두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시당초 여기 15%의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야 현 정권이었어요. 현 정권이 된 거죠. 언제?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현 정권으로 올라섰죠. 원래 우리나라의 보수에 해당하는 박근혜 전계 자한당 이하 지금 이야기하는 언론, 검찰, 정당, 사회단체, 기타 등등 기득권자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야당이 됐어요. 이게 여당이 됐고. 현재 지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점에 40% 정도의 지지가 있다가 48, 아무튼 이렇게 언저리의 지지로 됐죠. 당선이 됐어요. 이쪽 여당은 원래 30여 %의 자기 지지층이 있는데 이쪽으로 늘리지 못하고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야당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 때.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보여요. 자한당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지지도를 벗어나서 현재의 지지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지지도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조국을 지명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는 40에서 45를 쭉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언론, 검찰, 자한당이 이탈시키려고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되지 않았죠. 그것은 이
이탈시키려는 힘에 대한 구심력이에요. 이게 구심력이라고. 이런 힘들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이탈할 거냐, 이렇게 이탈할 거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심력적으로 빨려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는 시점이 현지심력이죠.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걸 각속도라고 하죠. 각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구심력에 딸려 들어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네요. 지명, 임명, 사퇴, 법원에서의 판결, 각각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이라는 이 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100% 지지라고 한다면 40에서 45에 해당하는 지지가 더 높아지면 이건 구심력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빠지면 작아지면 이것은 이탈해 갈 것으로 보여요. 분명한 일인 거죠. 이것은 한번 봅시다. 언론이 이렇게 기술했다는 이야기들은 무슨 말이냐?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무엇인 거냐? 이것은 문학이에요. 문학. 우리가 이전 편에서 얘기했던 논증이 아니에요. 증명은 더더욱 아니죠. 수사, 레토릭. 그러니까 사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때 주술로, 주어와 수어로, 채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수사한 이 결과가 언론의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쓰는 거예요. 이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감정의 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물에 대해서 현재의식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사물에 대해서 기술을 하기를 문학적으로 기술해서 자기의 감정을 발산시키는 행위라고. 그러나 언론의 원래 역할은 아젠다, advocacy, 그러니까 악마의 대변인이거나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 논증이 가능한 사람들의 논증이 가능한 보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언론은 받아쓰기 하는 이런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없이 가치까지 상실한 단순한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이게 우리 언론의 현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검찰의 경우에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거의 판명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 결정할 일은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봐 주어야 되는가 라는 것인데 공수처 및 법원 판결이 남긴 상태에서 이게 돌고 돌아서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다시 임명이 됐죠.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 줄까요? 이 조폭들 행태를 새로운 장관은 지켜봐 줄까요? 그것도 궁금한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자한당의 경우에는 이 5살 수준의 나경원은 쫓겨났죠. 저도 나시예요. 나시인데 내가 나시로 50년 동안 살았다는 게 쪽팔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시성을 버릴 수도 없잖아. 그런데 여기한테 맞고 쫓겨났어요. 이렇게 말 더 배워서
더 공부해서 다시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이 형평성을 회복한다면 이 나경원은 감옥에 갈 거예요. 나경원의 앞으로의 행방은 추 장관이 형평성을 하는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남은 7살짜리,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사람들은 웃기는 말로 유머 있게 표현을 합니다.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이제 이 7살 수준의 자한당 리더가 자한당을 이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중도들은 이쪽으로 기울까요? 이쪽으로 기울까요? 이 중도들의 인생은 눈치라고 해요. 눈치. 여기 씁시다. 눈치라고 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저도 검찰개혁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이번 사태를 리얼하게 보고 나서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번 리얼리티 쇼를 바라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눈치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쓰면 위트일 텐데, 위트라는 이 말, 눈치라는 이 말은, 여기 이 말,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sharpness mentality. 그러니까 날카로운 정신성이 살아있는 것을 위트라고 한다고. 위트가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것을 위트라고 한다고. 눈치를 보려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깨난단 말이죠. 깨어나는 중도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개혁의 중심점의 힘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교수는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12월 15일 현재 거론되는 조국 교수의 죄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위력 또는 내부 정보를 사용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국의 자녀들이 대학이나 기타 등등 장학금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했을 때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내부자 정보를 사용해서 투자 활동을 했느냐, 이 2가지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재판 단계에 와 있죠. 청문회 마지막 날 백지 기소의 내용과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연후에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소의 내용, 이 2개의 내용이 재판을 담당한 담당 판사, 송판사는 2개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검찰은 2개는 서로 같다. 동일하다. 판사와 검사의 의견이 서로 충돌되고 있어요.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했냐면 말 또는 글 또는 언어의 도가 있을 거라고 했고, 말을 할 때에는 사태, 사실, 사건에 따라 말을 해야 그 의미를 옳다, 그르다 라고 판별할 수 있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시적 채용, 이런 말을 썼어요. TF로 판단할 수 있는 주장은 주어 수로가 공시적으로 말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내부자 정보를 사용했으니까 그건 윤리적 위반이다. 이 두 가지를 기소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지금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해요. 판단은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따라서 위조나 윤리 위반이라는 행동 또는 행위, 이 원인에 따라서 행동이나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사건들, 위조를 했다면 위조한 원인이 있고, 내부자 정보를 사용했다면 내부자 정보를 사용한 원인이 있다를 판사는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 맥락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에요. 사건의 의미들을 쭉 보고 그 의미들의 관계를 밝혀서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판사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과 판단하는 일은 서로 별개의 일인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검찰의 공소장, 그러니까 백지 기소가 이제 재판에 갔으니까 공소장이 됐는데 그 공소장 안에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위조나 윤리 위반을 하는 그런 행동, 행위를 할 만한 했다는 증거를 가진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물증이 명확지 않으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이라는 것은 물증과 심증인데 판사의 권능은 자신의 심증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판사의 권능인 거죠. 이것을 재판의 자유심증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심증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공소장 플러스 공판검사의 말, 변호사의 말, 이걸 가지고 글과 말을 가지고 이걸 보고 심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는 글과 말을 가지고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게 판사의 역할인 거죠. 검사는 글과 물증 또는 변론, 재판에서 기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검사는 주장을 하는 거죠. 현재 이번 건의 경우에는 물증이 명확치가 않아요. 검사가 물증 첨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알려졌죠. 따라서 판사는 심증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냅시다.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넘어갈게요. 장자가 걱정했던 게 말의 변별성, 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 기준이 없으면 말이라는 건 싸움이 되고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변별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막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로는 자연물일까요? 아니면 인공물일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앞에서 원운동을 이야기했어요. 지명, 임명, 사퇴, 공판의 원운동처럼 돌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구심점으로서 정권의 지지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원운동이라는 이 말은 자연운동일까요? 아니면 강제운동일까요? 강제운동이라는 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운동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걸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원운동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배웁니다. 예측컨대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원운동이 자연운동인지 강제운동인지 잘 구별을 못할 겁니다. 만약에 막 태어난 아이가 자연물일 수도 있고 인공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둘 모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이나 똑같은 기준이죠.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합리성이라고 해요. 이 합리성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서구 학문의 바탕을 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성 중에서 보통 목적 수단 합리성 또는 도구 합리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체계는 이것을 기준으로 이걸 구별하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판사는 이 행동 행위가 고의다 또는 과실이다 또는 부작이다 이런 걸 판단하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따르면 형사적 문법에 따르면 고의성을 밝혀내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유죄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나 행위가 이런 원인을 봤더니 그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걸 밝혀야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현재 법률이라는 것이. 여기에 판단해야 되는 말은 공소장과 말인데 공소장과 말의 변별성은 이렇게 어려워요. 막상 이 간단한 단어들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그 기준을 제시를 못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조국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구분을 못하느냐? 이런 구분 기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국의 유무죄를 구별할 수 없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구별해요.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역설인 거죠. 이걸 몰라도 학문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구별을 합니다. 얘기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을 앉혔을 때 검증해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능력과 도덕. 이 능력의 문제는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덕성에 관련해서 이 인재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런데 anyway 조국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려면 조국의 도덕적인 인성이 어떤지 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조국의 윤리적 품성은 어떤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조국의 규범적 태도는 어떤가 이 3차원을 이야기해야 여기서 원인을 찾아낼 거예요. 이게 안 좋아서 도덕적 인성이 안 좋아서 조국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라든지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족을 돌본다든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은혜를 입으면 보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리적 품성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사냥한 것은 배분할 때 평등하게 배분한다든지 남의 것의 약탈하는 것을 회피한다든지 서로 피한다든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용기를 배양해 준다든지 북돋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윤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규범적이라는 태도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내규 이런 체계로 규범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돌본다든지 이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질이라고 하는데, 조국의 기질을 이야기하면 거의 독고다이죠. 공부만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윤리적 특성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냥 법 전문가죠. 특히 학문적인 전문가죠. 규범적으로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공정성에 꽂혀 있는 사람이죠.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는 조국은 사실 아무런 도덕적 결함이 없어요. 도덕성에 결함이 없어요. 조국은. 1, 2, 3번을 다 살펴보아도 조국이 도덕적 결함을 가졌다는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만 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검찰은 모를까요? 또는 자한당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은 기소가 됐고 정경진 교수는 재판까지 받아요. 언론들은 아직도 떠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조국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경진 교수가 위조를 하고 윤리 위반했을까요? 조국이 위조를 하라고 위력을 발휘해 줬을까요? 또는 내부자 정보로 투자해서 돈 벌려고 했을까요? 조국이? 안 그랬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물증도 없죠, 지금. 그러면 조국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가장 무서운 죄죠. 가장 무서운 죄. 괘씸죄죠, 괘씸죄. 이거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괘씸죄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든 거죠. 그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밉보인 거죠. 밉보임, 밉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검찰, 언론, 자한당한테 밉보인 거죠.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 괘씸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지금까지 앞에 정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비롯한 개개인들은 이 리얼리티 쇼를 보았어요. 보고 뭘 느끼냐면 조국 교수라는 사람의 이런 도덕성을 느껴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가 검찰에 응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런 독고다이다, 전문가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위조나 윤리 위반을 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재판을 받고 있어. 비난을 받고. 그건 왜 그래? 괘씸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리얼리티 쇼를 보고 사람들 개개인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은 어떻게 알아요? 각자의 경험에 따른 거예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각자의 기억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경험과 기억을 지금 현재 우리가 깨어서 똑바로 의식을 차린 채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조국이라는 사람이 괘씸죄를 받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또 재판의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12월 안에 날지 1월 달 안에 날지 선거 전에 날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현황,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은 괘씸죄에 걸렸다라고.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어. 왜 언론은 죄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언론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가 된 거죠?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또는 강시,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뺏겨버린 자들인 거죠. 육신만 있는 거예요. 좀비한테 물리면 또 다른 좀비가 생기죠. 그래서 이 좀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아주 간단해. 예를 들면 검찰 기자단을 보면 이런 거죠. 기자실을 만들어주고 기자실의 출입 기자들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 기자들한테 내용을 풀어주면 이 기자들이 언론에다 뿌려대는 그런 거죠. 좀비가 만들어지는 게 그런 거죠. 똑같아요. 이게 좀비를 만드는 무당.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커라고 부르죠. 보커. 이 보커가 독을 써서 기자실에 있는 이 기자들을 감염시키면 얘들은 영혼을 뺏기죠. 영혼을 뺏긴 이놈들이 언론사주의 노예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즉, 이 언론사주와 이 검찰은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검찰과 기자들의 관계를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급속하게 퍼져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기자실 폐지, 뭐 이런 조치인 거죠. 이런 조치는 매우 시급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 검찰은 왜 그랬을까요? 검찰은 조폭처럼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조폭의 두목과 똘마니들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개는 개인데 무슨 개냐면 야생화된 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뛰쳐나오고 집을 뛰쳐나오고 또는 주인에게 버려지고 해서 자기들끼리 산속에서 모인 야생견들, 이런 야생견들이 농가나 기타 등등에 침투해서 뭐 가축이나 이런 걸 잡아먹고 피해를 주죠. 그런 야생견처럼 이 조폭들은 활동을 한다고. 이게 더 이상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우선 뭐 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집단 포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얘들이 집단 포획을 해야 이 야생견의 횡포가 진정이 될 거예요. 누가 할 거냐? 그 역할을 맡은 게 이번에 지명된 추장관이죠. 추장관이 이런 역할을 집단 포획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세 번째, 자한당은 어떤 상태냐? 그랬죠. 유치원생의 리더십인데 황교안의 리더십에 따라서 얘네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반대를 하는 반대당이야, 반대당. 그 아이덴티티가 반대당이란 말이죠, 현재. 이 반대당을 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반을 던져줘야 돼요, 찬반을. 누가? 국민이. 선거에서 찬반을 던져줘야 국민이. 그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을 없앨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화파이트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찬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 저 느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좋고 싫고 하는 그런 거예요. 호오라고 그러죠. 호오. 좋다, 미워한다 이런 얘기지. 이 호오가 찬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이렇게 호오가 찬반으로 표현되려면 사실은 사태, 사실, 사건을 얘들을 잘 리얼하게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이 국민들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리얼하게 눈치를 잘 보면 이 좋고 싫은 감정이 이런 느낌이 감정을 낳고 이 감정이 찬반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국은 위조를 정경심의 위조를 방조하거나 돕지도 않았고 윤리를 위반하도록 부추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물증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학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합리성 있게 원인을 밝히진 못했지만 그건 못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조국의 이런 인성, 품성,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느낌을 선거에서 찬반으로 제시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죠.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눈치를 잘 보면서 기다렸다가 찬반을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 분석해 놓았듯이 이 지지율, 이 40에서 45% 정도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계속 돌기만 할 거예요. 계속 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찬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국민의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